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서 투자 전략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조일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FOMC 회의 이야기를 오늘은 못했어요. 해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면 결과가 발표가 되고 케빈 워시 신임 연은 총재 이하에 FOMC 회의가 처음으로 개최가 되는데 그래도 종전 이슈가 있었으니까 좀 예전보다는 우려를 덜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긴 하죠. 그런데 출발해서 아직 FOMC 얘기 안 했습니까? 오늘은. 오늘은? 어제는 네, 했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심도 있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간을 굉장히 늘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준비한 자료 보시면서 일단 기본적인 것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금리는 동결입니다. 근데 이제 매파적인 동결인데 종전에 대해서 유가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동결이라도 예전만큼 그렇게 매파적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헤드라인 PC가 3.8이고 근원 PC가 3.3이잖아요. 근데 헤드라인이 높단 말이에요. 유가가 떨어지면 헤드라인 떨어지겠죠. 근데 특히나 케빈 워시 같은 경우는 절사평균 물가제를 적용한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달라스 연준 절사평균 PC가 2.5니까 2%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케빈 워시 입장에서는 헤드라인 PC 안 본단 말이에요. 절사평균 PC 보니까. 뭐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딱 해놓고 동결을 해놓고 포워드 가이던스, 뭐 점도표를 상향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케빈 워시가 굉장히 공약을 많이 했어요. 점도표 축소하고 폐지 논의해야 된다. 포워드 가이던스 축소해야 된다. 이 포워드 가이던스는 그 예전에 그 2003년도에 이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요거 축소하겠다. 그리고 성명서 문구도 굉장히 간결하고 추상적으로 가겠다.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바뀌었죠. 파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회의인데 기자들 질문을 많이 하겠죠.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게 드러나겠네요. 기자회견 때. 문제는 뭐냐면 연준은 만장일치제를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묘하게도 파월 의장이 나가지 않고 친트럼프와 그다음에 반트럼프가 같이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부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충돌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의 점도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의견이 만장일치가 뭐 한 90%가 합의가 안 됐다 이러면 이것도 시장에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특히나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그 케빈 워시 입장에서는 금리는 낮은 게 좋다고 항상 얘기해 왔어요. 왜냐하면 예전하고 달라서 AI 혁명을 통해서 뭐 생산성 혁명을 막 하게 되면 금리를 구태여 올리지 않더라도 물가는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리는 당분간 안 올릴 것 같아요. 케빈 워시의 철학이 맞다면. 근데 케빈 워시가 굉장히 싫어하는 게 있죠.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뭐 완전히 확대시키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차 대조표 연준이 1조 달러였다가 QE1, 2, 3 하면서 4.5조 달러까지 올라갔고 팬데믹 하면서 9조 달러까지 갔잖아요. 너무 비대했죠. 그리고 이제 6.5조 달러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혹시나 이번에 기자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당신은 기준금리는 낮은 게 낫다고 그랬고 대차 대조표가 너무 비대하니까 줄이는 것을 항상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일 의사가 있습니까? 이러면 케빈 워시가 또 잘못 얘기했다. 시장에 충격이 오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상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좀 줄이겠습니다. 이러면 네. 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기준금리는 단기금리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래서 요거 대차 대조표 축소 얘기가 나온지 안 나온지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언론에는 안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땐 가장 키포인트다. 이게 만약에 안 나오면 다행인데 이게 나온다 그러면 또 시장에서 막 속도 얼마나 빨리 줄일 것인지 얼마나 크게 줄일 것인지 이것 때문에 또 다음 FOMC 때까지 굉장히 말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보는 거는 대차 대조표를 줄이는지 안 줄이는지 그거를 기자회견에서 케빈 워시가 얘기하는지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금리와 동결될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니까 대차 대조표에 대해서 기자회견 내용을 우리가 중요시하면서 지켜보자. 내일 새벽에 저희가 발빠르게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래도 궁금하신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 요즘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신설되고 나서 수급의 쏠림이라든지 뭐 단타성 매매로 인한
불안, 또 현물 시장의 흔들림 이런 것도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도체 투탑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보세요? 요거 되게 재밌습니다. 네. 시장을 조금만 보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단 준비한 자를 보시면서 볼게요. 지금 반도체 투탑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빠진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대안 종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게감이 있는 대안 종목이 없어요. 최근에 뭐 유통주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너무 시가총액이 작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대안할 수 있는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나 2분기 또 실적을 봐야 되잖아요. 1분기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2분기도 너무 잘 나올 수도 있기. 그러니까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지난번에 하이퍼스케일러 투자 현황을 제가 다 설명드렸는데 투자가 계속 지속됩니다. 네. 감소가 안 돼요. 그래서 시장 호재는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기 수급 쏠림 현상 특히 막 떨어지면 막 1조나 마이너스 통장 써서 막 사고 막 그러잖아요. 포모가 있으니까요. 포모가 있으니까. 예. 그게 이제 단기 쏠림 현상이 들어가는 데다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까지 들어가니까 이게 단기 상승폭도 과한 데다가 너무 집중이 되니까 그것도 신용으로 집중이 되니까 이게 자꾸 올라갈 수 있는 형태의 막히는 형태죠. 그리고 스페이스 상장되면서 글로벌 포트폴리오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되다가 절로 가버리니까 그것도 공백이 있죠. 특히나 이제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가 굉장히 높여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 컨센보다 못 그러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삐끗해버리면 이게 굉장히 또 출렁거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변수기 때문에 제 결론은 당분간은 안 빠지겠지만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딱 2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네. 2분기 실적 보고 하겠다라는 심리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단일 종목 ETF가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기존의 종목들 중에서 반도체 레버리지 ETF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팔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단일 종목을. 그렇죠. 근데 네. 그 반도체 레버리지 ETF 속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있는 게 아니라 소부장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러면 당장 소부장이 크게 떨어졌잖아요. 기관이 파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쏠림 현상이 그 ETF 단일 종목 ETF로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출렁거리다가 이게 개인들의 물량이 빠져버리니까 이게 오히려 더 세져 버리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뒤에 가서도 얘기 드리겠지만 반도체 투탑보다 소부장이 훨씬 더 셉니다. 네, 맞아요. 정고점을. 그러니까 이런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생기면서 이런 변화도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뒤에 가서 이제 일등주 흐름 얘기하면서 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도체 빅2는 2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정체 떨어지지도 않고 막 올라가지도 않겠지만 지금은 소부장을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제가 빅2를 분석하면서 같이 얘기를 좀 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도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반도체가 주도주로서의 입지가 굳건한 것, 최근에 유통주가 올라와도 유통주의 시가총액은 좀 적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백화점주,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 연일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틈새 전략으로 이쪽을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이익을 많이 보신 분들 자산 효과가 있으니까 또 쇼핑도 많이 하고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서 지금 환율의 매력이 있으니까 명품 쇼핑 많이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지금 유통주 가운데서 백화점주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네. 이 방송을 계속 하면서 이제 우리 하경메이커도 그랬고 한 달 전부터 그러면 주도주 말고 비주도주는 어떤 섹터가 좋을까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낙폭과대는 안 된다. 네. 비주도 업종도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이나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이 좋다. 근데 그게 유통주밖에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제가 지금의 드렸죠. 백화점주죠. 예. 예. 근데 이제 아직도 뭐 최근에 뭐 좀 올라와서 뭐 이렇게 올라왔지만 뭐 다른 게 신재생도 올라오고 뭐 조선도 올라오고 어제는 방산도 올라오고 그랬지만 그래도 비주도주, 그러니까 AI 섹터 말고 비주도주 중에서 신고가를 돌파해서 가는 건 유일하게 유통주밖에 없더라고요. 네. 제가 다 살펴봤거든요. 근데 앞서 얘기했지만 저 PBR의 밸류업 정책서 이거는 뭐 이제 정부에서 막 그걸 하니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니까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건 이제 좀 해소가 됐겠죠. 두 번째는 규제 완화 있잖아요. 예전에 막 대형마트 주말 막 했던 거 풀어주고 또 평일로 옮겨주고 막 그런 것도 있죠. 세 번째는 이거 정말 우픈 현실이죠. 네. 왜냐하면 좀 서민들은 주식을 안 갖고 있다 보니까 자산 효과가 없어요. 근데
대형 그러니까 좀 부유층은 삼성 하이닉스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대형주를. 그러니까 그쪽에서 많이 올라가니까요. 유통주도 보면 백화점 위주로만 상승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우픈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무비자 입국 때문에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네. 환율까지 있으니까. 네 번째는 뭐냐면 경쟁사 리스크의 반사 수익인데 최근에 쿠팡, 그다음에 알리, 테무 이런 거 문제 막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온라인 못 믿겠어. 그러면서 오프라인 가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AI가 되면서 아까 제가 그 캐미넌 씨도 그런 얘기했는데 AI가 되면서 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외형 성장만 계속 지속했던 이 부분들이 관리 성장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죠. 마지막으로 약간 비용에 대한 부분이 좀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단계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 조절만 된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딴 거 볼 거 없습니다.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그러면 1등이 신세계, 2등이 현대백화점, 3등이 롯데쇼핑. 쇼핑은 백화점이 아니잖아요. 그 자산 효과에서 약간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무튼 명품 소비가 내국인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증가를 하면서 백화점 매출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통주 가운데서 백화점을 살펴봤고 최근에 코스피가 다시금 상승 탄력을 회복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외국인의 수급도 오늘은 안 들어오지만 그래도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들어왔었고 이에 따라서 뭐 현금 주식 비중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변화를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한번 보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수의 박스권을 7,000선 초중 원래 이제 6,000선 후반까지 봤는데 종전이 갑자기 확 나오면서 7,000선 초중반까지 잡고요. 박스권 후는 8,000선 후반으로 잡는데 아무래도 박스권 저점에서 오면 주식 비중 한 70%까지 늘리면 되고요. 올라가면 한 60%까지 주식 비중 이렇게 탄력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FMC 이후가 되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변동성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AI 섹터 아니라도 막 빠르게 막 수익률 게임 하면서 막 순환매가 돌잖아요. 막 신자원도 올라가고 막 조선도 올라가고 방산도 올라가고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주도업종 장세에서 주도업종만 가고 소외업종이 만약에 차별화됐다면 하반기는 주도업종 내에서도 종목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1등주를 안 잡으면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자료를 보면 제가 1등주를 한번 쭉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지난주 나오면서 이게 주도업종 섹터에서는 1등주인데 이거 떨어지면 지수 크게 떨어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안 떨어져요. 근데 이들 업종들의 문제는 대부분 52주 최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도 접근하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 섹터는 변수가 아니고 상수입니다. 즉 뭔 얘기인가 하면 이 섹터들이 떨어지면 지수가 추세적으로 크게 떨어지는 거고 이 섹터들이 안 떨어지면 박스권을 지수가 잡으면서 다른 섹터들이 순환매를 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섹터는 1등주 내에서, 그러니까 주도 섹터 내에서 1등주니까 얘는 박스권을 묶일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예전에는 지수가 박스권을 가더라도 삼성전기나 사마 콘덴스 같은 경우가 고점을 돌파했는데 이번에는 소부장이 고점을 돌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에 있는 시가총액 대형주보다 소부장이 훨씬 더 이번에는 좋았다. 신고가를 계속 돌파했으니까 소부장 쪽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는 유통은 비소외주 쪽은 어떤 걸 보느냐? 유통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기를 했죠. 그리고 후보 종목이 있어요. 아직은 아닌데 네. 후보 종목이 로봇 관련주가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준비했는가 하면 로봇 관련주 중에 막 이상한 테마가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로봇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로봇 중에서 실제 수익이 나고 이런 섹터는 딱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위에 적혀 있는 요것밖에 현대차? 현대차 그룹의 그 보선 다이내믹스하고 두산 로보틱스 협동 그다음에 로보티즈 세 가지밖에 없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인에서 놓으려면 이 세 가지만 가야 되는데 아직은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움직일 때 후보 종목으로 해놨고요. 그다음에 종전, 재건 관련주, 금융주 중에 은행보험. 아까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캐미너 씨가 대차 대조표 건드리면 장기금리 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혜 볼 수 있는 섹터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일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